라임과 DLF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와 또 판매사의 욕심,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등 총체적 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과 사모펀드 전체를 불신해서 무차별 규제로 돌아서는 교각사루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허인영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한 것처럼 설계부터 판매까지 한번 보면 다 각자의 좀 무리한 욕심이라는 공통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사안들을 한번 쫙 설명을 해주시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감원의 중간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설계부터 좀 비정상적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 환금성이 떨어지는 이제 시장성 자산을 대거 이제 사들였고. 또 이게 그 펀드와 이 투자 자산의 만기가 크게 엇갈리는 이걸 미스매칭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펀드를 설계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펀드 만기가 6개월이라면은 그 투자한 자산의 만기, 뭐 채권이나 이런 거 만기도 6개월로 비슷해야지 이제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청할 때 즉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수익을 노려서 이 비상장 기업 그리고 만기가 엇갈린 기초자산 이거를 사들인 탓에 조금 그 갑작스러운 환매 신청이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운용사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판매사의 욕심도 조금 화를 키운 측면도 있는데요. 그 우리은행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판매된 라임 탑2 밸런스 6M이라는 이 자펀드가 대표적입니다. 이 이름 끝에 6M이 붙어 있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이 펀드의 만기가 6개월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펀드 만기 보통 투자자분들이 펀드를 가입하면 만기가 1년, 2년 요런 단위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만기가 6개월로 설정이 된 거는 이 판매사 그러니까 우리은행 입장에서 이 만기 1년짜리 펀드를 두 차례로 나눠 파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로부터 이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1년 파는 것보다 6개월로 쪼개서 두 번을 팔게 되면은 수수료를 2번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서 발생한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에서도 조금 비슷한 문제가 좀 도마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런 거 뜯어 보면 어이없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판매가 돼 왔던 거고 이번 라임 펀드 때문에 또 얘기가 많이 됐던 것이 그 TRS 계약인데 맞습니다. 운용사와 증권사 간에는 어떤 뭐 펀드를 만들면서 통상적으로 해왔던 것일지 몰라도 이번 TRS 계약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좀 손실이 더 커졌다라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뭐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욕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TRS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실사 결과 발표된 손실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TRS 계약이 걸려 있는 펀드 같은 경우는 손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 TRS는 뭐냐면 이 증권사가 TRS를 이제 펀드와 맺은 운용사와 계약을 맺으면 이 실제 자금보다 그 펀드 자산을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는 일종의 대출,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 반대로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라임 펀드가 아무런 문제 없이 환매가 됐다면 이 TRS 계약은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좀 이런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결국 이 투자자의 손실을 늘리는 더 큰 화를 자초한 좀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TRS를 통해서 이 빌려준 자금을 왜 손실률이 커지냐? 이 TRS를 통해 빌려준 자금을 증권사가 먼저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때문인데 이 TRS 계약이 걸린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이 같은 TRS에 대한 손실 위험을 좀 우리가 충분히 판매사로부터 설명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펀드가 이 KB증권이 판매한 라임 AI스타 시리즈 펀드가 대표적인데 이 펀드는 좀 사실상 현재도 전액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일반적인 펀드보다 좀 짧은 만기 그리고 기초자산과 펀드 만기의 미스매치 그리고 고객 손해를 더 키운 TRS 계약의 이면에는 판매사와 운용사의 욕심이 자리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욕심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계속 뭐 추가 취재하고 이야기가 드러나다 보니까 수탁은행에 대한 비판들도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돈을 어느 정도는 좀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는 임무도 있지 않았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어떻습니까? 그런 지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펀드 중에서 라인 펀드가 워낙 그 종류도 많고 이게 복잡해서 이게 뭐 어떤 한 이슈가 이렇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슈가 지금 퍼진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 라임 씨 크레딧 인슈어드 펀드 이 펀드는 이제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제기된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의 자금의 상당 부분이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라임 플루토 FI 그리고 TF 펀드로 흘러가면서 이제 뒤늦게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방금 수탁은행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이 펀드 자금의 절반 가량이 부실이 발생한 저 펀드로 흘러갔는데 이게 1, 2억 원 소액도 아니고 수백억 원에 달할 거거든요. 예. 이 수백억 원의 펀드 자금이 저 부실 펀드로 흘러갔는데 이 펀드 자금을 관리하고 결제하는 수탁은행이 좀 이를 어떻게 보면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점이 비판의 대목인데 예. 이 투자자가 좀 그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 투자자가 판매사를 통해서 이 펀드를 가입하면은 돈을 내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은 판매사나 운용사가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탁사로 예치가 됩니다. 돈 자체가. 수탁사는 이 운용사가 이제 주식이나 뭐 채권 이런 자산 매수를 지시를 하면은 이제 운용사 대신 수탁사가 결제 업무를 맡는데 보통 시중은행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 수탁은행은 단순하게 뭐 결제 업무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운용사를 감시할 의무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펀드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방지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둔 겁니다. 네. 이 규정대로라면은 이 라임 자산운용이 이 CI 펀드 자금 일부를 이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펀드에 임의로 투입한 거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CI 펀드가 판매된 시점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고 약 30%에 가까운 이 펀드 자금이 부실 플루토 펀드로 흘러간 시점이 같은 한 달 뒤인 9월이었거든요. 네. 이 시기는 금감원이 라임 자산 운용의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던 시기예요. 네. 이 수백억 원의 자금이 9월 그 당시에 문제가 발생한 펀드로 흘러갔는데 이 수탁은행에선 물론 이 수탁은행도 할 말이 없진 않지만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규정 위반이라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 예. 이유가 바로 사모펀드이기 때문인데 네, 허윤정 기자, 네네. 잠시 저희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회견이 또 실시가 돼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통상적으로 기자회견보다 지금 유튜브로 화면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최근의 대외 여건을 보면 먼저 세계 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요 국별로 보면 미국 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일본과 유로 지역은 소비 또는 투자의 부진으로 성장 흐름이 여전히 미약하였습니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는데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미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었으며 2월 중순 이후에는 주가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면 지난해 말 소비와 설비 투자의 부진이 조금씩 완화되고 1월 중에는 수출도 다소나마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지만 2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과 생산 활동이 부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하고 석유류 가격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유튜브를 통해서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 현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인터넷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항상 이럴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5G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탁은행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데까지 이제 비판 사항들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감독 당국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감독 소홀이었다라는 얘기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은 투트랙,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 그리고 금융위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좀 지나쳤다. 이런 지적, 두 가지 지적으로 요약되는데요. 이 금감원은 이 라임 자산 운용의 이상 징후를 지난해 6월쯤에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환매 중단 사태가 본격화된 게 한 8월 정도거든요. 이때서야 이 라임 펀드 조사를 시작을 했고 이후 중간 검사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내놓기까지 총 또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확산을 막고 빠른 수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채 좀 관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감원 말고 이제 금융위에 대한 비판은 그 지나친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조금 이번 라인 사태의 좀 주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데 이 금융당국이 모험자본 활성화 이걸 내걸고 사모펀드 규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한 거는 2015년입니다. 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고 또 운용사를 좀 인가를 할 때 허가제, 등록제로 바꾸는 등 좀 공모펀드에 비해서 규제를 확실히 좀 완화를 시켜줬거든요. 근데 라임자산 운용 역시 이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됐던 이 2015년에 등록을 해서 고속 성장한 그 운용사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금융위가 이제 빗장을 풀어주니까 이 사모펀드와 운용사가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사 그리고 펀드들이 우후죽순 좀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번 라임 사태를 계기로 이 지나친 규제 완화가 그를 시작으로 좀 이번 라임 사태가 좀 초래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도 뭐 할 말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 금융위는 규제 완화의 딜레마라는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풀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번 라임 사태도 좀 그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반면 이제 빈대 잡으러다가 초과 삼간 태운다는 뜻인 좀 교각사루를 좀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 관계자는 이 사고 우려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아간다면은 사모펀드를 이제 한국에서 아예 못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좀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거를 좀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